3년이 흘렀습니다. 2026년 3월 봄이 오는 어느 새벽이었어요. 저는 시어머니 방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요즘 들어 시어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서 밤새 옆에 있어야 했거든요. 숨소리도 가늘어지고 식사도 거의 못하시고 의식도 흐릿해지셨어요. 새벽 4시쯤 저는 이상한 정적에 잠에서 깼습니다. 시어머니의 숨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어머님. 저는 급히 시어머니께 다가갔습니다. 손을 잡아보니 차가웠어요. 맥박도 뛰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저는 재빨리 119에 전화를 걸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구급대원이 와서 확인한 결과 시어머니는 새벽 3시쯤 조용히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거실로 나와 남편을 깨웠어요. 여보. 어머님이. 남편은 벌떡 일어나 시어머니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어머니 손을 잡고 울었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10년 동안 매일 돌봤던 시어머니. 비록 저를 알아보지는 못하셨지만 제 손길에는 의지하셨던 분. 그분이 이제 없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남편이 떨리는 손으로 신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누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전화기 너머로 신우이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어요. 신우이는 지금 바로 내려갈게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오전 신우이가 도착했어요. 10년 동안 얼굴 한번 보기 힘들었던 신우이였지만 어머니 장례식에는 화려한 상복을 차려입고 나타났습니다. 오빠 영자씨. 어머니. 신우이는 영정 앞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10년 동안 어디 있다가 이제 와서 우는 거지.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어요. 장례식장에서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3일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상주도 아니면서 상주처럼 모든 일을 도맡아 했어요. 조문객 맞이하고 음식 준비하고 청소하고. 신우이는 조문객들에게 인사만 받고 저녁이 되면 호텔로 가서 쉬었습니다. 저는 장례식장에서 밤을 새웠고요. 장례식 이틀째 되는 날 친구 정수기가 조문을 왔어요. 정수기는 제 얼굴을 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자야, 얼굴이 왜 그래?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있구나. 괜찮아. 조금만 더 버티면 돼. 정수기가 제 귀에 속삭였어요. 영자야, 장례 끝나고 나면 조심해. 유산 문제 나올 거야. 증거 파일 잘 챙겨뒀지? 응. 집에 있어. 장례 끝나면 바로 챙겨. 알았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설마 우리 가족이?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 마지막 날 발인을 마치고 화장장에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의 유골함을 납골당에 모시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는 녹초가 되어 있었습니다. 3일 동안 제대로 자지도 먹지도 못했거든요. 소파에 앉자마자 쓰러질 것 같았어요. 신우이가 말했습니다. 오빠 영자씨. 오늘은 다들 피곤하니까 좀 쉬고 내일 다시 모이자. 어머니 일 정리할 게 있어서.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어머니 일 정리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책장에서 증거 파일을 꺼냈습니다. 10년간 모아둔 영수증, 통장 거래 내역, 간병 일지. 모든 게 완벽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이걸 정말 꺼내야 할까?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정수기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만약을 대비해야 해.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49제가 끝난 다음 날 신우이가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신우이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철수야, 영자씨. 어머니 일 정리 좀 해야 할 것 같아서. 신우이는 거실 테이블에 서류들을 펼쳐놓기 시작했습니다. 등기부등본, 통장 사본, 예금 증서. 통장이랑 서류들 정리해봤는데 이 집이 시세로 5억 정도 하고 예금이 3천만 원 있네.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신우이가 무슨 말을 할지 알 것 같았거든요. 법적으로 자식들이 상속받는 거니까 우리 반반 나누면 되지.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렇게 하자. 저는 참았던 말을 꺼냈어요. 그럼 저는요? 신우이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영자 씨는 뭐? 10년 동안 어머님 병원비 다 냈는데요. 신우이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게 얼마나 되는데? 1억 2천만 원이요.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신우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1억 2천? 그게 무슨 소리야?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병원비 약값, 기저귀값. 10년 동안 제 돈으로 다 냈어요. 영수증 다 있어요. 신우이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한 거잖아. 누가 해달라고 했어? 그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병원비 보태준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10년 동안 단 한 번 100만 원 보내주신 게 전부였어요. 내가 사업이 어려웠다고 했잖아. 그리고 그건 지원이지 빚이 아니야.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0년 동안 밤낮 없이 어머님을 돌봤어요. 제 노후 자금 전부 쏟아부었다고요. 신우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법적으로 며느리는 상속권이 없어. 어머니 재산은 자식들 몫이야. 남편을 쳐다봤어요. 여보, 당신은 뭐라고 좀 해봐요. 남편은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나 말이. 법적으로는 맞아. 법적으로요? 그럼 도덕적으로는요? 10년 동안 제가 한 일은요? 신우이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영자 씨,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 이건 법의 문제야. 며느리는 상속권이 없다고. 그리고 당신이 쓴 돈은 당신이 자발적으로 쓴 거잖아. 자발적으로요? 믿을 수 없었어요. 10년간의 헌신이 단 한마디로 자발적이라는 말로 무시당하다니. 그럼 언니는 10년 동안 뭘 하셨어요? 어머님 얼굴이나 본 적 있어요? 신우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난 서울에서 사업하느라 바빴다고. 그리고 내가 철수 대학까지 보냈어. 집안에 얼마나 기여했는데. 그게 어머님 간병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 있지. 철수가 공무원 되고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게 다 내 덕분이야. 저는 이제 알았어요. 신우이는 처음부터 제 헌신을 인정할 생각이 없었다는 걸.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누나, 그래도 영자가 고생한 건 사실이잖아. 조금은. 철수야. 신우이가 남편을 쏘아봤습니다. 내가 뭐 때문에 평생 독신으로 살았는지 알아? 너 뒷바라지 하느라 내 인생 다 포기했어. 재산이라도 제대로 받아야 내가 노후를 준비하지. 할 말을 잃었어요. 신우이도 자기 인생이 힘들었다고, 희생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신우이가 서류를 가방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일단 집은 팔아야 해. 영자 씨, 3개월 안에 이사 준비해줘. 뭐라고요? 어머니 명의야. 당연히 팔아야지. 저는 충격의 말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살았던 집에서 쫓겨난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럼 저희는 어디서 살라고요? 그건 철수가 알아서 하겠지. 연금도 있잖아. 신우이는 그렇게 말하고 일어섰습니다. 다음 주에 부동산 중개인 데리고 올게. 집 정리 좀 해도. 신우이가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저는 그동안 참았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언니. 신우이가 돌아봤어요. 저는 그동안 어머님을 진심으로 모셨어요. 돈 때문이 아니었어요. 며느리의 도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게 대가예요? 집에서 쫓겨나는 게요? 신우이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영자 씨, 세상은 원래 불공평해.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걸 어떡해?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현실을 인정해. 신우이가 떠나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10년간의 헌신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남편이 옆에 앉았습니다. 미안해. 누나가 원래 고집이 세서.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당신은 제 편이 아니었군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10년 동안 모셨어요. 당신은 옆에서 구경만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누나 편을 들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책장으로 갔어요. 그리고 증거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게 뭔 줄 아세요? 그게 뭔데? 10년간 제가 쓴 돈의 증거예요. 영수증, 통장 거래 내역, 간병 일지. 전부 다 있어요.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걸 왜 모았어? 당신네들이 이럴 줄 알았으니까요. 파일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제 변호사를 찾아갈 거예요. 법적으로 싸울 거예요. 변호사? 네. 제가 쓴 돈 1억 2천만 원. 한 푼도 포기 안 해요. 남편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가족끼리 법정까지 가려고. 저는 쓰게 웃었어요. 가족이요?
저를 가족으로 본 적이나 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10년간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밤새 기저귀를 갈던 날들, 병원 응급실로 달려가던 날들, 혼자 눈물 흘리던 날들. 저는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다만 법이 저를 보호해주지 않았을 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정수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수가, 내 말이 맞았어. 정말로 이렇게 됐어. 영자야, 많이 힘들지? 응, 하지만 이제 싸워야 해. 법적으로. 잘 생각했어. 내가 아는 인권 변호사 소개해줄게. 이런 케이스 전문으로 하는 분이야. 고마워 정수가. 증거 파일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10년간의 기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나는 내 권리를 찾을 거야. 다음 날 오전, 저는 정수기가 소개해준 법률 상담소를 찾아갔습니다. 여성인권법률센터라는 간판이 붙은 작은 사무실이었어요. 상담실 문을 열자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 변호사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김영자 씨 맞으시죠? 앉으세요. 저는 이현주 변호사입니다. 저는 준비해온 파일을 책상 위에 펼쳤어요. 10년간 모은 영수증, 통장 거래 내역, 간병 일지. 10년 동안 시어머니를 모셨는데요. 병원비를 제 돈으로 전부 댔어요. 1억 2천만 원입니다. 이현주 변호사는 서류들을 천천히 넘겨보았습니다. 그리고 간병 일지를 꼼꼼히 읽었어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렇게까지 기록을 남기신 분은 처음 봅니다. 친구가 미리 준비해 두라고 해서요. 잘하셨어요. 이게 없었으면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었을 겁니다. 변호사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총액을 확인했습니다. 병원비 5,230만 원, 약값 1,120만 원, 간병용품 820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요? 치료식, 영양제, 병원 왕복 교통비. 다 합쳐서 1억 2천만 원이에요. 변호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김영자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소송은 쉽지 않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왜요? 증거가 다 있는데요. 민법상 며느리는 법정 상속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속권이 전혀 없어요. 그럼 제가 쓴 돈은요?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설명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부양비용 상환 청구. 둘째, 기여분 인정 청구. 기여분이요? 네. 고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에 기여한 사람에게 상속 재산 중 일부를 인정해주는 제도예요. 하지만요. 며느리의 기여분을 인정한 판례가 거의 없습니다. 법원은 며느리의 부양을 부부간의 협력 의무 정도로 봐요. 즉, 남편을 돕는 차원이라는 거죠.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럼 10년 동안 제가 한 일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선생님,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변호사가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일단 소송은 해볼 만합니다. 증거가 이렇게 완벽한 경우는 드물거든요. 비록 판례는 불리하지만 새로운 판례를 만들 수도 있어요. 새로운 판례요? 네. 이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면 여론의 압력도 생길 거고요. 법원도 시대 변화를 고려해야 할 겁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가족 문제를 법정까지 끌고 가는 게 맞는 걸까? 하지만 신우이의 차가운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법적으로 며느리는 상속권이 없어.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소송하겠습니다. 잘 생각하셨어요. 다만 각오는 하셔야 합니다. 가족과의 관계는 더 악화될 거예요. 이미 최악이에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소장 작성을 시작하겠습니다. 청구 금액은 1억 2천만 원, 청구 원인은 부양비용 상환 및 기여분 인정. 이렇게 가겠습니다. 상담소를 나오는 길, 저는 핸드폰을 켰어요. 남편에게서 부재중 전화가 15통이나 와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자마자 남편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어디 갔어? 왜 전화를 안 받아? 변호사 상담 갔다 왔어요. 정말로 소송할 거야? 네.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누나한테 전화 왔어. 완전히 화났더라. 가족끼리 법정까지 가느냐고.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하고 싶은데요?
나는 그냥 평화롭게 해결했으면 좋겠어. 저는 쓴웃음이 나왔어요. 평화롭게요? 제가 1억 2천만 원 포기하고 집에서 쫓겨나는 게 평화로운 거예요? 그게 아니라 누나랑 타협을 해보면 안 될까? 10년 동안 타협했어요. 이제는 싸울 거예요. 일주일 후 법원에 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정식 명칭은 부양비용 상환 및 기여분 청구 소송이었어요. 소장 부본이 신우이에게 전달되자 집안은 완전히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신우이가 밤 10시에 전화를 걸어왔어요. 남편이 받았는데 전화기 너머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이게 무슨 짓이야? 법원에서 소장이 왔어. 영자가 날 고소했어. 누나 진정해. 내가 말려봤는데. 말려? 너가가 제대로 말렸어? 아내 하나도 못 말리는 게 남자야? 저는 전화기를 빼앗았습니다. 언니, 저예요. 영자, 너 정말 끝까지 가려고? 네. 제가 쓴 돈 돌려받을 거예요. 돌려받아? 내가 알아서 쓴 돈을 누가 해달라고 했어? 언니가 병원비 보태준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10년 동안 100만 원밖에 안 주셨잖아요. 내가 사업이 어려웠다고 했잖아. 그리고 그건 지원이지 빚이 아니야. 그럼 법원에서 판단하겠죠. 신우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좋아. 법정에서 보자. 근데 영자, 너 이기기 힘들 거야. 내가 좋은 변호사 선임했거든. 저도 변호사 있어요. 무료 변호사? 웃음내. 나는 대형 로펌 변호사야. 누가 이길 것 같아? 전화가 끊겼습니다. 남편이 제 옆에 앉았어요. 여보,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해? 당신은 왜 제 편을 안 들어줘요? 내가 누나한테 빚이 있어. 누나가 나를 대학까지 보냈단 말이야. 그 은혜를. 저는 남편의 말을 끊었습니다. 은혜요? 그럼 저는요? 10년 동안 당신 어머니 모신 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잖아. 며느리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남편도 결국 저를 며느리로만 봤구나. 동등한 배우자가 아니라. 당신과 저는 생각이 다르네요. 여보, 이제 각자 길을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혼까지 하자는 거야? 네. 이 소송 끝나면 이혼할게요. 여보, 40년을 같이 산 사이인데.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40년 동안 저는 당신 어머니 며느리였어요. 당신 아내가 아니라. 그날 밤 저는 남편과 같은 방에서 자지 않았습니다. 거실 소파에서 밤을 보냈어요. 한 달 후 첫 번째 법정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 들어서자 신우이가 앉아 있었어요. 옆에는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남성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현주 변호사와 함께 원고석에 앉았어요. 재판장이 들어오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원고 측 청구 취지를 설명하세요. 이현주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원고는 10년간 시어머니를 전적으로 부양하며 총 1억 2천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이는 법정 상속인인 피고들이 마땅히 부담해야 할 비용을 원고가 대신 지출한 것이므로 상환을 청구합니다. 신우이 측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원고는 며느리로서 시어머니를 부양한 것이며 이는 부부간 협력 의무의 일환입니다. 누구도 원고에게 부양을 강제하지 않았으며 자발적으로 한 행위입니다. 자발적이라고요? 저는 분노가 치밀어 소리쳤습니다. 재판장이 저를 쳐다봤어요. 원고 발언권 없을 때는 조용히 하세요. 저는 입을 다물었지만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현주 변호사가 증거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보시면 10년간의 병원비 영수증, 통장 거래 내역, 그리고 매일의 간병 일지가 있습니다. 이는 원고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고인을 부양했는지 명백히 보여줍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그러한 행위가 며느리의 당연한 도리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원고는 남편과 함께 거주하며 생활비를 아낄 수 있었고 시어머니 소유의 집에서 무상으로 거주하는 혜택을 받았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제가 10년 동안 쏟아부은 헌신이 혜택으로 둔갑하고 있었습니다. 재판은 1시간 동안 계속되었어요. 하지만 재판장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마지막에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양측의 주장을 들었습니다. 다음 공판일은 한 달 후로 잡겠습니다. 그때까지 양측은 추가 증거를 준비해 오세요. 법정을 나오며 신우이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영자 씨, 보셨죠? 법은 당신 편이 아니에요. 저는 대꾸하지 않고 지나쳤습니다. 복도에서 이현주 변호사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김영자 씨, 포기하지 마세요. 첫 공판은 원래 이래요. 선생님, 저희가 이길 수 있을까요? 변호사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쉽지 않아요. 하지만 포기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끝까지 싸워야 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차들, 건물들. 모든 게 낯설게 느껴졌어요. 나는 왜 싸우고 있는 걸까? 돈 때문일까? 아니에요. 1억 2천만 원이 아깝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인정받고 싶었어요. 제가 10년 동안 한 일이 의미 있었다는 걸, 제가 그저 며느리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 다음 달에 또 재판해요. 여보, 이제 그만하면 안 될까? 누나도 화해하고 싶어 해.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화해요? 무슨 조건으로요? 집은 누나가 가지고 예금 3천만 원은 우리가 가지는 거야. 제가 쓴 1억 2천만 원은요? 그건 그냥 포기하는 거지.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허탈한 웃음이었습니다. 당신도 누나랑 똑같네요. 여보, 전 끝까지 싸울 거예요. 그리고 이 소송 끝나면 당신하고도 끝낼 거예요.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게 최악일까? 아니면 더 나빠질까?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법이 저를 외면해도 가족이 저를 배신해도 저는 끝까지 싸울 겁니다. 제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